입니다. 이번 달은 애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11월부터 저희가 벌써 6회, 이제 7회째 테크데이즈 미니 토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이렇게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이번 주에 국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일도 있고 해서 아주 잠깐 행사를 말아야 되나 어때야 되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신청을 해주신 분도 많이 있고 해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요. 이번 달 애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한 6번의 행사 동안 상당히 많은 분들, 한 800여 명 이상 분들이 이 미니 토요테 세미나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피드백들을 주셨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행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이외에 다른 기술도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자 말고 IT 프로에 대해서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으셨고, 또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해달라. 예를 들면 뭐 C++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른 기술, 노드나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피드백들을 조목조목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행사를 해야 할지, 어떤 주제로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될지 계속해서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사가 끝나시면 그 피드백 이렇게 쓰는 게 좀 있을 겁니다. 너무 귀찮아하시지 말고 써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다음 행사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달쯤에 아마 공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개발자 및 플랫폼 총괄 부서에서 멜팅팟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그 개발자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커뮤니티를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한다라고 공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팅팟이 시작이 됐고요. 한 30여 개 정도의 동호회가 신청을 해주셨고, 그중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한 10개 정도의 동호회를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형태의 지원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공간과 관련돼서 가장 좀 요청이 많으셨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싶은데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멜팅팟 그 프로그램 내에서 토즈와 연계를 해서요. 저희가 공간을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또 기술 자문이나 멜팅팟 세미나, 그리고 추후에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MVP 추천도 좀 해드리고, 또 자체 세미나에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멜팅팟 세미나라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4월 24일이니까 다음 주 같으네, 그죠? 4월 24일 날 목요일에 구로 에듀윌 드림 교육센터에서 주로 이제 이쪽은 바스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한 바스 연동, 뭐 인증, 푸시, 뭐 이쪽 관련돼서 저희가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인데 백엔드 서비스로서 어떤 걸 쓸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참석을 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IT 엔지니어들을 위한 행사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IT 엔지니어를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종로구 중학동 더 K 트윈타워는 어딘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IT 엔지니어를 위한 커뮤니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쉘을 이용한 윈도우 서버 관련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윈도우즈다 그러면 GUI 기반으로 해서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는데, 쉘 기반으로 해서, 커맨드 기반으로 해서 윈도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팁 앤 트릭스를 제공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돼서도 디테일을 좀 공유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지를 드리고요. 오늘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애저가 이름이 한번 바뀌었어요. 사실은 2번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애저가 나왔을 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윈도우 애저 플랫폼이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플랫폼 빼자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애저 이렇게 불리다가 이번에 최근에 다시 한번 개명이 돼서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바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애저라는 것이 윈도우즈만을 사용하는 플랫폼은 아닌데 리눅스도 올라오고 여러 형태의 이제 OS들을 호스팅할 수 있는데 앞에 윈도우즈를 딱 붙여놓으면 윈도우만 쓸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로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애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막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한참 길잖아요, 그죠? 편하시게 부르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름이 좀 바뀌었다는 거 공지를 드리고요. 오늘 그 애저의 현황과 관련돼서는 지난 샌프란시스코에서 4월 2일하고 4일 사이에 그 빌드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애저가 어떤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빌드는 저희가 벌써 한 4회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해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요. 좀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빌드란 행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전략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거나 운영체제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 이 빌드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품도 소개하고 또 미래 전략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월 2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일한 장소에 있었고요. 제가 링크와 이 화면을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www.buildwindows.com을 가보시면 저기에 View Sessions라는 링크가 딱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면 무려 158개의 브레이크아웃 세션들이 동영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빌드 사실 현장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지만 현장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셨던 분이라면 그 링크를 통해서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키노트와 관련돼서 한 이틀 차에 걸쳐서 키노트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또 이제 영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자막이라도 좀 입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뭐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 자막은 나오더라고요. 한글 자막은 보지 마세요. 한글 자막을 봐서는 도대체 내용이 뭔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아마 기계적으로 번역을 좀 하는가 봅니다. 영어는 좀 볼만 하더라고요. 자막 좀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한 5,000명 정도의 개발자가 모여서 한 3일 동안 여러 형태의 브레이크아웃 세션들을 보셨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동영상 보신 분도 거의 39만 명이죠? 39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번 빌드 행사와 관련돼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이 뭔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빌드 행사가 있을 때 뭔가 모멘텀이 있고 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외부의 전략을 알리고자 한다라는 시기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빌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다뤄졌습니다. 키노트 1, 키노트 2 거의 뭐 합하면 5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주요 테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뽑아봤는데요. 제일 먼저 윈도우 폰 8.1이 얘기가 됐습니다. 윈도우 8.1은 제가 뭐 사실은 윈도우 모바일로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8.1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모바일과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운영체제도 개선이 됐고요. 큰 주요 전환점 중에 하나가 이제 윈도우즈 7.0, 윈도우즈 폰 7.0 정도 나올 때가 한번 큰 전환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7.8, 뭐 8.0 나갈 때 한번 큰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는 이제 그 윈도우즈 폰과 윈도우즈의 커널을 통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윈도우즈 98, 윈도우 2000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저희가 그 윈도우즈 9598 쪽은 클라이언트 쪽의 운영체제라고 해서 커널이 좀 달랐고요. 그래서 윈도우 NT 같은 경우는 3.51, 4.0 가면서 또 커널이 달랐죠. 근데 그 통합 작업이 윈도우즈 2000에 오면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윈도우 모바일과 현재 이제 윈도우 7 혹은 8과 관련된 커널들이 윈도우 폰 8.0에 오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사실 커널이 통합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개발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프로세서의 라이프 타임이나 혹은 메모리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었다는 의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개발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조금 당장은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윈도우 8.1이 나오면서 그 변화들을 이제 개발자분들이 몸소 체감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니 윈도우즈 8에 포함되어 있는 WinRT라는 런타임 API가 있죠. 스토어 앱을 만들기 위한 API 군입니다. 그것의 거의 90% 이상이 윈도우 폰 8.1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니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더 이상 윈도우 어플리케이션과 윈도우 폰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개발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약 90%가량의 API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너리 차원의 호환성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바이너리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API가 단 하나의 API도 빠짐없이 또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겠죠. 현재까지 그 수준은 가 있지 않고요. 한 90%에서 95%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개발하셨던 것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고 또 새로 개발하신다 그러면 윈도우 8과 윈도우 폰을 같은 소스 레벨에서 만드셔서 일정 부분 이제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부분만 바꿔주시면 개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와 유사한 형태의 저희도 이제 퍼스널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음성 기반의 검색 혹은 폰을 이용하실 수 있는 피처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코타나라고 이름이 불려져 있고요. 한번 설치해봤는데 영어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구려서 못 알아듣는 걸 빼면 잘 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지역 국가나 언어들을 좀 더 늘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곧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앱이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도 사실은 공개가 됐고 키넥트 관심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키넥트 PC 버전이 또 새로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요. 새로운 노키아 디바이스도 한 3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윈JS도 오픈소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다 영어인데 요거만 한글로 썼잖아요. 라이센스도 한글로 쓰려고 그러다가 그건 알아보실 것 같아서 썼는데 막 이런 것들이 아마 OEM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9인치 이하 디바이스라고 하면 타블렛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폰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9인치 이하의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윈도우즈와 윈도우 폰 라이센스를 전면 무료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자체가 이제 무료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외 여러 형태의 그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일정 부분 그 라이센스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디어 플레이어와 관련된 미디어 포맷과 관련된 특허들도 사실은 안드로이드에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 소스 코드가 무료이긴 합니다만 실제 이것으로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 비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9인치의 라이센스가 무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드로이드보다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둘째 날 키노트에서는 주로 이제 애저와 관련된 얘기들과 개발 플랫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애저가 한 4번에 걸쳐서 벌써 포탈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포탈은 굉장히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포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은. HTML5로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뭐 괜찮게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엔 좀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면에는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존의 윈도우 애저 포탈이 윈도우 애저 사용자들에게 특정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를 들면 뭐 VM을 만든다든지 혹은 새로운 머신을 생성을 한다든지 스토리지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오퍼레이터가 윈도우 애저 포탈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 정도까지만 제한이 돼 있었다면 이번에 나온 그 애저의 포탈들은 개발자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모니터링 관점에서 애저의 포탈을 이용할 수도 있는 형태로 진화 발전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애저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고 그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싶을 수 있겠죠. 과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무리 없이 다 돌아가고 있느냐. 혹은 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CPU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혹은 스토리지는 문제가 없느냐. 뭐 등등의 정보들을 다 보시고 싶으시겠죠. 그런 것들을 이 애저 포탈 내에서 아주 이쁘게 보실 수 있도록 통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비주얼 팀 파운데이션 온라인이라고 불렸던 게 있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윈도우 애저의 포탈로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도 이 뉴 포탈에 들어가서 코드를 직접 바로 고쳐서 적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업데이트 2 RC가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왜 RC가 붙었을까 좀 궁금했는데 사실 빌드라는 일정을 정해놓고 개발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업데이트 2 RC인데 곧 아마 정식으로 릴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나 혹은 보통 OSS라고 부르는 곳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단넷 파운데이션이라는 새로운 어떤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MS 오픈테크라고 해서 오픈소스 테크놀로지를 쓰시는 분들이 윈도우즈 쪽에 포팅이 되지 않거나 할 때 불편함이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공을 들여서 오픈 테크놀로지 사실을 만들어서 저희 플랫폼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단넷 파운데이션 쪽에는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단넷 생태계를 위해서 좀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형태의 그 자마린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같이 그 일종의 소스 레벨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만약 로슬린인데요. 로슬린은 뭐 들어보신 분은 있겠습니다만 컴파일러 애저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이거든요. 컴파일러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컴파일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정의 어떤 산출물이 나오죠, 사실은. 컴파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블랙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를 넣으면 바이너리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산출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익스프레스 트리랄지 혹은 또 렉시칼 애널라이저가 만들어낸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플렉션을 하기 위한 그런 자동화 툴을 만든다거나 혹은 코드의 특정 부분의 패턴들을 분석한다, 스태틱 애널리시스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슬링과 관련돼서는 한번 좀 내용을 좀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사실 이번 빌드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나중에 꼭 시간 되시면 아까 링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키노트 둘째 날의 주요 내용들이 이제 애저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애저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있냐, 그런 건데, 최근의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 세계 16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파울로, 브라질 쪽의 상파울로죠? 그쪽에 데이터 센터가 개소식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일본 쪽에 데이터 센터가 2군데가 들어왔죠. 그리고 중국에도 상해하고 베이징 쪽에 애저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운영하진 않고 중국의 그 데이터 센터, 지역 데이터 센터 운영자를 통해서 윈도우 애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글로벌하게 서비스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쪽 데이터 센터도 같이 쓰시면 되고요. 이전엔 저희가 홍콩하고 싱가포르 쪽을 썼는데 사실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조금 느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쪽에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보니까 약 50ms 이하로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 상당히 빠른 것 같고요. 국내에 보통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10에서 20ms 정도 나옵니다. 근데 50ms 정도면 물론 좀 느리긴 합니다만은 웬만한 서비스를 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시죠? 한국의 데이터 센터 뉴스 많이 나왔는데, 그죠? 저도 그 뉴스까지만 딱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뉴스를 보면서 내용을 좀 접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도 좀 보시죠. 주위에 이제 윈도우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저도 입에 윈도우 애저가 있어가지고 자꾸 윈도우 애저라 그러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관련돼서 지표들인데요. 일단 좀 놀라운 지표는 포춘 500대 기업의 약 57% 정도의 기업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가 굉장히 멀리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글로벌하게는 이 애저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250K니까 25만 개인가요? 그죠? 25만 개. 약 25만 개의 웹사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지원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특정 기능들을 이용하면 워드프레스 같은 웹사이트 만드는데 10초도 채 안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데모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웹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웹사이트라 그러면 웹페이지 호스팅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웹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기능의 이름입니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웹사이트의 기능을 이용해서도 쉽게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약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애저상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오브젝트는 이게 200억인가요? 세지도 못하겠네요. 한 200억 정도의 스토리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도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죠? 블랍 데이터라부터 시작해서 노시퀄에 해당되는 테이블 스토리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를 저장을 하는데 한 200억 개 정도의 스토리지 오브젝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10%는 이게 애저가 없는데 화면은 안 나왔죠. 여기는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고 딱 나왔네요. 예. 전원을 누가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이제 1이라고 쓴 거 있죠? 1. 그래서
윈도우 애저 관련돼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쓰시는 분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액티브하게 지금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애저와 관련돼서 커머셜하게 서비스를 한 게 벌써 3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애저라는 것이 조금 너무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들어와서 클릭만큼만 해보면 아 이게 뭐 쉽게 움직이는구나, 상식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애저를 접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이제 무료 계정을 드리고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이제 애저를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계정 등록만 하시면 되거든요. 한 28만 원 정도 되는 무료 계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액티브엑스 컨트롤도 좀 설치를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달러로만 결제를 하고 마스터 비자 정도만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달러로 다 결제가 되겠죠. 근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그래도 다 로컬라이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불 수단을 제공하다 보니까 한국에 또 나름의 어떤 그런 법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액티브엑스 설치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조금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밖에 애저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끝나시고 쉬는 시간에 나가셔가지고 한번 애저 등록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한 달 정도 사용해 보시면 감이 대강 오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 애저의 실사용 예를 한 2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좀 규모가 크다라고 불리우는 몇몇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거 무슨 게임인지 아십니까 혹시? 타이탄폴이라는 아마 엑스박스 원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한 2주, 3주 전에 아마 런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하는 제품이죠. 한국에는 이제 엑스박스 원이 올 한 9월 정도에 아마 9월, 10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그 서버 인프라들을 본인들이 소유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상에 VM으로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수는 좀 많죠. 한 10백, 전만, 10만 대 이상의 그 VM을 호스팅해서 게임 전체의 서버 인프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데이터 RESTful API 몇 개만 노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게임 세션 전체를 애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 사례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최근에 MBC 스포츠 쪽에서 올림픽 관련돼서 그 미디어 스트리밍 중계를 했는데 이 중계를 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썼습니다. 보통 이제 미디어 중계라고 하면은 여러 형태의 컴퓨팅 인프라들이 들어가거든요. 제일 먼저는 이제 카메라로 찍고 나서 그것들을 인코딩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보통 이제 어떤 인코딩 작업들은 그 좀 뭐랄까요? 그 회사 내에 갖춰져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갖춰져 있는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인코딩이라는 작업 자체는 굉장히 CPU 바운드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영상들이 인코딩 해야 되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을 기기를 샀다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미디어 서비스라는 제품, 그 일종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미디어를 올려주면 지정한 포맷으로 인코딩을 자기가 해줍니다. 서버 사이드에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하드웨어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배치로 인코딩을 쫙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코딩된 데이터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DN이나 혹은 외부의 CDN을 통해서 딜리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올림픽 중계를 했고요. 좀 놀라운 것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중계한 거라서 그런데 미국하고 캐나다의 하키 경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때 그 HD 뷰니까 굉장히 좋은 화상이겠죠. HD로 해서 200만 명이 동시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니까 이게 아마 월드 레코드라고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와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두 가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 포커스해서 내용을 진행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고 시장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저희가 서비스를 한 게 한 18개월, 약 2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와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에도 단순히 윈도우즈만 호스팅할 수 있는 VM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리눅스 배포판들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여러 형태의 네트워크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 환경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이에 VPN을 구성을 해서 회사와 애저 사이에 보안적으로 안전한 형태의 네트워크 채널들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 형태의 서비스들을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란 이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몇 가지 피처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VM 만들 때 포탈에서도 물론 쉽게 만드실 수 있고 VHD 자기가 구성해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그 기능들을 다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냥 그 서버 익스플로러 열으셔가지고 VM 생성을 하면 그 안에서 VM들을 다 만들 수 있고요. 마치 뭐 우리가 프로젝트 하나 생성을 하는 것처럼 따라가시면서 VM 운영체제는 뭘로 할 거냐, 하드웨어는 뭘로 할 거냐, 뭐 등등의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하시면 VM이 딱 만들어집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냥 오른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리모트 데스크탑 붙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그 VM들을 만들고 배포하고 삭제하고 중단하고 이런 관리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 것이죠. 오토 스케일 기능도 물론 뭐 있었습니다만 GA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버추얼 네트워크 관련돼서도 여러 형태의 기능들이 포함됐는데 특히 이제 포인트 투 사이트 VPN이나 다이나믹 라우팅, 서브넷 마이그레이션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VM 만들어서 서브넷 딱 지정하면 그 못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서브넷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서브넷이 달라져도 갑니다. 그리고 스태틱 인터널 IP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는 사실은 그 비교적 난이도가 저희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있어서 비교적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한국도 있고요. A사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I사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그 내용들을 쭉 펼쳐놓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작년 한 10월, 11월경에 A사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관해서 그 기능과 성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기사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오진 못했는데요.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격이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메리트를 통해 얻기 위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 클라우드를 선택한다기보다는 그 관련 피처들이나 또 운영의 어떤 노력들을 줄이는 차원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한번 바라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후딱 지나가면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 쪽,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나 잘하고 있던 것이고 요중에 이제 웹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웹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가 뭐냐? 이게 바로 웹사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웹페이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라는 피처, 기능의 이름입니다. 최근에 재미난 기능들이 좀 추가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 애저 웹사이트를 개발하실 때 여러분이 설사 마이크로소프트의 단넷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이썬, 노드.js, 그리고 자바, PHP 다양한 형태의 언어로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웹사이트에 그대로 올리셔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최근에 뭐 오픈 SSL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을 때 사용자들이 반드시 신경을 쓰고 뭔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그것이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리 주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내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운영체제를 패치하거나 해야 될 때는 항상 이제 개발자 혹은 관리자가 그 서비스를 계속해서 메인터넌스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사실은 그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죠. 그래서 밑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내 웹 어플리케이션을 수행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리눅스의 아파치의 그 위에다가 PHP를 돌려야겠어 라는 니즈가 있으실 때 그 하단에 있는 리눅스나 아파치들에 관한 관리 책임을 여러분이 지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쓰시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애저 웹사이트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저 애저 웹사이트가 밑에 윈도우가 돌아가는지 리눅스가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저기 IIS가 돌아가는지 아파치가 돌아가는지 혹은 엔진엑스가 돌아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윈도우 애저의 웹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들 뭐 이렇게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집을 빌려 쓰는 사람과 호텔에 사는 사람을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청소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갈 때 문 단속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호텔 사는 사람은 그러지 않죠. 그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물론 이제 창문이 못 열게 닫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호텔에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 책임이 좀 적다는 측면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보다는 플랫폼 에서 서비스가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드렸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게 애저 웹사이트에 그 새로 지휘된 것이 오토스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세 개의 웹사이트가 돌아가 있고 사용자가 한 뭐 2 정도, 단위 2 정도의 요청이 있었다 그러면 사용자 요청이 늘 경우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윈도우 애저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웹사이트에 그 오토스케일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지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청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웹사이트가 10개까지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CPU나 메모리 등을 한 5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합니다. 사용자의 트래픽이 많아지면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쫙 늘려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용자가 또 줄어들면 웹사이트 개수를 쭉 줄입니다. 줄여서 많이 쓰면 뭐 비용이 많은 거니까 좀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스테이징이라는 단계가 추가가 돼서요. 지금의 웹사이트, 이전의 웹사이트는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페이지를 오픈할 때 미리 다 준비해놓고 특정 시점에 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번 바꾸진 않죠. 그래서 스테이징 단계를 둬가지고요. 스테이징 준비 단계를 둬가지고 저쪽에다가 뭔가를 다 업데이트한 다음에 버튼 하나만 탁 클릭을 하시면 이 프로덕션 환경과 스테이징 환경이 싹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놓던 것을 온 타임에 착 바꿔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 아마 웹페이지나 웹서버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뭐 회사에 예를 들어 뭐 20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업데이트 할 때 뭐 4대 쪼개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서버가 200대로 바뀌면 한 달 내내 업데이트만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업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4대, 내일은 여기 4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 달 내내 그것만 합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징 쪽에 쫙 밀어넣고 한번 딱 바꿔치기 하면 한 번에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웹잡이란 좋은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뭔가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웹이 아닌 다른 백엔드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예전에는 이제 다른 서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갖고 가야 되는데 웹잡을 통해서 웹사이트의 프로세스, 머신에서 돌아가는 웹잡이를 통해서 다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좀 확장성이 생겼고요. 그리고 트래픽 매니저와 관련돼서도 조금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기존에 다른 뭐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게 있었는데 그쪽은 이제 트래픽 매니저가 이미 지원이 됐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한 3개 정도의 그 리전에 웹사이트가 있다고 할 때 하나의 URL을 가지고 접속을 하면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웹사이트 쪽으로 라우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뭐 아무래도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서 속도를 높이자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하나의 그 웹사이트가 장애가 생기면 그쪽으로 링크를 끊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인가요? 유럽 쪽의 링크들을 양쪽으로 분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디제스트 리커버리 관점에서는 이 트래픽 매니저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 웹사이트 쪽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형태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공유 드릴게요. 내용.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후딱 가겠습니다. 모바일 쪽도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서비스 쪽으로 저희가 모바일 서비스라는 애저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피처들이 추가됐고요. 액티브 디렉토리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 AD를 쓰시는 경우에는 그 AD와 연동을 통해서 애저 쪽의 서비스를 그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계정 관리를 하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올라간 애저를 바로 쓰실 수도 있고 혹은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인증 서버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는 OAuth를 통해서 그 인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노티피케이션 허브 같은 걸 통해서 메시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허브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은데 조금은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데이터가 SQL이 아마 150기가가 이전에 제한이었는데 500기가까지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졌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도 99.95%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가 99.95였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것 중에 셀프 서비스 리스토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겁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쓰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워버렸어요. 딜리트 프롬에서 확 지워버렸어요. 이제 곤란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죽죠 뭐.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큰일 나죠. 그죠? 백업도 안 해놓고 뭐 이런 큰일 납니다. 그죠? 이 경우에 이제 뭐 초심자들이 실수하는 경우 있죠. 가끔. 그러면 이제 보통 하루에 한 번
한 번씩 백업을 보통 하니까 그 리커버리를 하긴 하는데 그 때문에 여러분 인력들이 계속해서 밤마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미난 기능이 생겨서 그 셀프 서비스 리스토어는 여러분이 이제 지정을 하시면 특정 SQL 데이터베이스 35일인가요? 35일 동안 자동으로 리플리카를 만들어줍니다. 리플을 만들다가 내가 실수를 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삭제했잖아요. 아, 큰일 났다라고 느끼시면 복제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35일까지 백업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 타임에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애저 포탈에 지정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서는 그 액티브 지오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생겨서요. 그 데이터베이스 복제와 관련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RW, 리드 라이트를 하는 SQL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지역에 하나로 딱 박아놓고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여러 지역에서 나누어서 쓰고 싶을 수 있겠죠. 한국에 예를 들어 RW 전용의 SQL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남미 쪽에 DB가 있다 그럴 때 그쪽은 이제 리드올리 쪽으로 쫙 뿌리는 거죠. 리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다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RW DB가 고장났어요. 망가졌어요. 이러면 재빨리 안 바뀌나요? 바뀌라. 이렇게 고장이 나면 재빨리 엔드 유저의 리퀘스트를 그 리플리카 쪽으로 보내고 그 DB를 다시 리드 올리에서 리드 라이트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해야 될 경우 RW 자체를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RW 자체를 글로벌 리즌별로 다 따로 한다 그러면 그거에 관한 어떤 통합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W 일반적으로 하나의 센트럴라이즈한 공간에다 두고 리드 올리 형태로 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프라 차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피처들이 생겼고 HD 인사이트 쪽에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빅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1대1 관계는 아니지만 하둡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에즈 쪽에도 HD 인사이트에 하둡 2.2까지를 지원을 하고 닷넷 프레임 4.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개발 툴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여전히 여러 형태의 발전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닷넷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기시나 이런 것들도 많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내로 품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Node.js, PHP, Python, Ruby, C++까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언어 안에서 다 개발하실 수, 툴 안에서 다 개발하실 수 있을 뿐더러 최근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같은 것들이 애저로 들어옴으로 해서 그 안에서 여러 형태의 언어들을 통합 관리하고 또 소스 컨트롤하고 빌드, 배포까지 할 수 있는 데브옵스 시나리오,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이런 시나리오들도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오버했는데요. 요 내용 포함해서 자료들은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사람이 줄었는데 여러분한테 행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마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평생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리고 경품도 저 델베뉴 프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꼭 필요하신 분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몇 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보이는데 그분은 후보에서 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